이번 순서는 C세션의 5번째 순서입니다. 디지털 시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 학습, 삶의 생태계 재구조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직업 세계, 직업 교육 훈련, 또 직무 수행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의 개념 역시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단순히 숙련을 위한 직업 훈련에서 벗어나서 일, 학습, 삶의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의 재구조화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 발표는 피터 쿠칭크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대학 명예교수님, 헨리 스튜어트 행복주식회사 최고경영자님,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좌장은 이정동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협동과정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동입니다. 지금 진행할 이 C5 세션의 주제가 디지털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과 학습,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담론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로 3분을 모셨는데요. 모두 이 중요한 주제, 일과 학습의 조화를 어떻게 슬기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키워드들을 던져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3분의 연사의 소속과 성함을 이미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가 전개되면서 비대면 업무 환경도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프라인에 대한 갈증도 기업들마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특히 세대별로도 느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일 경우에 온라인을 통해서 더 이 일과 삶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조금 나이 든 세대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라면 얼굴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회사 생활의 메인 몸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역량들을 어떻게 수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말씀을 많이 드리기보다 발표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3분의 발표자 가운데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으신 피터 쿠칭크 미국 일리노이대 명예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eter? Yeah, Peter? Can you hear me? Yes. Yes. 들리십니까? 네, 발표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글로벌 HR 포럼은 국가에게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각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글라스고에서 COP26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글로벌 HR 포럼도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참여해서 또 저의 관점과 시각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늘 나와 일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서 부상하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HR 포럼의 컨퍼런스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다 거치셔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에서의 학계와 업계와 그리고 또 공공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저희 일리노이 대학의 그 중앙 광장의 사진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라고 제가 첫 번째 장표에 담았습니다. 물론 이 글로벌 HR 포럼에 제가 워커힐에 직접 방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곳에 자주 가봤고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의 힘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고 함양하고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 커리어와 그리고 일생에 있어서의 여러한 면면에 디지털은 이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인가요? 글로벌 HR 포럼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기 주도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주도 커리어라는 것은 본인의 재량 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HR 부서나 기업의 인사과가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때 이 과제와 주제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개인이 그럼 자기주도적인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에 대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우리 앞으로 목전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주도형 커리어의 행태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많은 개인들이요. 회사나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조직을 이제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본인의 개인의 삶과 본인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업무, 일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속한 환경의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재택근무도 가능하죠. 시간제로도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일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그 노동, 어떤 특정 프로젝트별로 하나의 고객이나 하나의 사용자, 고용주를 계속 넘나들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업가로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균형을 일과 삶에서 달성하고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건 아니면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건 이제 사람들은 본인의 커리어를 지난 2년 동안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그리고 범위는 과거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도 또 조직도 기회가 열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인재를 찾고요. 함양을 하고요. 다른 동료들과 네트워킹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공간과 어떤 시간의 한계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죠. 본 세션의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요, 또 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요. 제가 어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도 살펴보았는데요. 청중분들께서는 우리 일의 특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산업혁명 4.0,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리고 여러 첨단 IT 기술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 상황화에서 우리가 잉여 경제에서 이제 부족 경제로 전환해가는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력에 있어서의 수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조직이나 정부나 또는 교육기관들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시스템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국가와 지역의 협력, 글로벌 협력, 솔루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파라다임의 기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관점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HR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직업 훈련을 하시는 분들, 교원들, 학생들, 선생님들,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인사과는 인적자원들 함양하시는 분들, 담당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우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노동인력 교육이랄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커리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조직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 같아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에 있어서의 여러 성과랄지 그리고 관행에 있어서 첨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성을 추구합니다. HRD와 노동인력 교육이라는 것은 전인적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조직에 대한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접근법이 관여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합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나 조직의 변화나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 계신 분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개선하고 싶어합니다. 향상하고 싶어하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개개인들에게 또 조직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움에 대한 욕망 그리고 혁신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실무자들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리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이 학습과 일에 대해서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혁신에 대한 추구 그리고 새로운 방법에 대한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또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파라다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라다임은요, 학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파라다임은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의 영역의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라다임의 부상은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소위 말하는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잘 번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flourishing이라고 하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그 최대 잠재력을 다 꽃피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영과 번성과 꽃피움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의 기반을 두고 윤리적인 기반입니다. 노동인력 교육이랄지 HRD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개인에 있어서 고매한 목표입니다. 인간이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으면 그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경제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의 기본 바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번영이라는 것은 번성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이 기반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새로운 일과 학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저명하신 정책 2반가이셨고요. 이정욱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 WHO랄지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셨죠. WHO의 사실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동안이 임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술적인 수월성과 정치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건전한 목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건전한 목적. 이것은 인간 번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공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 피니스라고 하는 호주가 철학자는요, 이 인간 번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웰빙과 잘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공과 민관 그리고 경제와 정치,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유엔에서는요, 인간 번영이라는 개념을 중요한 기본 인권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인권이라고 채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몸과 그리고 정신에 있어서요. 이 교육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번영을 실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력, 우리의 관심도 그리고 역량, 스킬, 우리의 희망, 꿈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역량, capability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을 꽃 피우는 것,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량의 범위를,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방법은 바로 교육과 학습인 것입니다. 특히나 일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량 함양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럼 이 인간 번영의 개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어서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 피니스는 이렇게 7가지의 핵심적인 디멘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꽃피움에 있어서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해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다차원적인 영역이 관여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요소가 본인의 어떤 삶의 단계별로 더 중요한 디멘션, 차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니스는 아주 좋은 은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화가는 팔레트를 쓰게 됩니다. 그 팔레트 위에는 여러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화가는 7개의 주요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7개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이 색상을 서로 혼합합니다. 본인이 가진 어떤 그 화폭의 이미지를 담기기 위해서요. 색깔을 섞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한 7개의 주요한 차원들은 서로 섞이게 됩니다. 서로 혼합되고 또 사람마다 다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의 획일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니스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이 인간의 번영이라는 개념은 인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번영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확장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 생태계 안에는 가족도 조직도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개인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되고 효과적이고 잘 리드가 되는 생태계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조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 본인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을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인간은 더 거대한 시스템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은 쌍방향입니다. 개인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이 번영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개념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소위 서구에서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본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다라는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번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각각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량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타인의 번영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야지만 조직과 지역사회의 웰빙이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것,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차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다 제가 알기로는 인적 자원 개발이랄지 그리고 노동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아마 참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각각 개인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제가 참여했던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참여했었던 프로젝트를 지금 장표에 몇 개 적어봤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고요.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비영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종교 미국의 그 침례교회에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하는 프로젝트 NGO 프로젝트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영리 프로젝트도 참여를 했습니다. Women at Abbott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커리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여성들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고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두 개의 접근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 제프스키 그리고 로젤 힐은요, 조지아 대학에 속해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 로저도 발표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어떤 직업 교육이라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업 윤리, 혁신, 커리어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즉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거쳐서 중등교육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에 기반을 둔 시스템입니다. 또 한 가지 제한이 되고 실제로 수행이 된 프로그램입니다만 교육부 하에서 진행이 교육기관 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모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5가지 핵심 역량이 함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킬을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자원관리, 정보에 대한 취득, 그리고 기술에 대한 숙련도 등등으로 5개의 역량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아주 기초적인 스킬, 기초 스킬, 사고 능력, 그리고 또한 개인으로서의 개인적인 능력, 이렇게 홀리스틱한 접근법을 채택을 기반을 두고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파라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토마스 쿤 박사의 연구를 보게 되면 쿤이 묘사하기로 물리학의 어떤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수년이 걸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파라다임과 프레임워크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저항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현 상태에 굉장히 깊이 긴밀히 부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파라다임의 변화가 가능한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계에 있는 HRD를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산업 파라다임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컬 단위에서요.
굉장히 능력 있는 이 인적 자원 HR과 관련된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원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현재 실무에서 로컬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렇게 실험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일과 학습과 삶에 대한 그들의 파라다임이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요소로서 이 새로운 접근법에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임 쉬프트, 산업형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멀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HRD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노동인력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현재 현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기반이라는 것, 새로운 파라다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윤리적인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인간의 잠재력은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전한 생태계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양방향적입니다. 실무에서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큰 기회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장애물도 극복을 해야겠죠. 제가 오늘 제 발표에서 언급했던 그 연구의 출처를 마지막 장표에 모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저는 발표를 마무리 지을 텐데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 중부입니다. 얼바나 샴페인 위에서 사진을 상공에서 찍어 보면요. 이렇게 평지입니다. 한국처럼 산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에서는요. 우리는 산은 없지만 우리가 산이 없다 보니 평지이다 보니 360도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일과 학습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Peter. 감사합니다, 교수님. 명예 교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게 산업 사회 시대에 갖고 있던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와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때 핵심 개념으로서 휴먼 플로리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헨리 스튜어트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2번째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활력 넘치고 역동적인 국가와 문화에 초대받아 오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일터에서의 웰빙인데요. 여러분은 직원들이 나는 너무 빨리 출근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보람차. 그리고 일터에 오면 너무 신나, 너무 즐거워 라는 반응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유럽, 특히나 영국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데 많은 근로자들은 18개월 이상 사무실 안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근은 했는데 등교는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하던 조직마저도 사람들이 집에서 일해도 일도 잘하고 믿을만 하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피라는 회사에서 왔고요. 저희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던의 회사입니다. 저희는 5년 연속 영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에 꼽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피 주식회사의 경험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났던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 고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의 수가 3,000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방역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서구에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흘 동안의 사망자 수가 3,000명을 초과한 적이 올 4월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그 위중증 환자와 환자 수가 많아서요. 영국의 국가 보건 서비스 NHS는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합니다. 뭐를 하려면은 층층이 결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의사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도 먹으라고 하고 관련 법규도 먹으라고 하고 그냥 해야 되는 올바른 일을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에는 업무를 하려면은 층층이 결제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의사로서 다 제쳐두고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하기도 벅찼다. 환자에게 필요한 일에 집중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병원의 간호사들인데요. 이분이 하루 동안에 부인과를 병원의 한 층에서 딴 층으로 통째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분들 손으로요. 왜냐하면은 병원 임원이 나는 더 이상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뭐를 하면은 지원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지금 슬로건은 과거로의 회귀는 없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과거의 위계 질서가 다시 돌아올 일도 없고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봤을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중 여러분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후에 손을 들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언제 뭔가를 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다. 내가 이거를 이 이상 잘할 수 없다. 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 사례가 있었겠지만은 딱 한 번 그 중에서도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잘했다. 했던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상을 매우 잘 받았을 때인가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닌가요? 너무나 일을 잘했는데 보상을 잘 받은 적이 없나요? 아니면은 그 관리자와 의사소통이 잘 되었을 때. 네, 손 드실 거려면 확실히 들어주세요. 한 10% 정도 반응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받았던 때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자율권이 있었고 네가 알아서 잘 결정해 라고 신뢰받았을 때 예, 손이 훨씬 많이 올라갔네요. 한 80%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없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적절한 도전이 제기됐을 때 그리고 신뢰와 자율이 부여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율권과 신뢰를 부여하느냐. 저는 사전 승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승인을 받는 거 아시지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를 빼는 겁니다. 즉 관리자가 내 해법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 전결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저희 회사에 19살짜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19살짜리 직원이 카페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카페는 다들 출입하는 곳이죠.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카페를 애용합니다. 그런데 그 19살짜리 직원이 카페를 더 잘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계획서 제출해봐 보고 결정해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직원에게 자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보자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서
또 이 직원이 우리 회사의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줄 테니까 한번 맘대로 써봐 라고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조처 전 카페입니다. 제 셔츠가 이 카페에서 테마를 얻어서 제작된 셔츠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해피는 컬러풀하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녀가 만들어 놓은 환경을 본 이후에야 그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근데 19살짜리가 취업을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내 맘대로 카페를 꾸밀 수 있도록 해줬어 라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의 CEO인 헤이스팅스인데요. 이분이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그런데 제니퍼 니브라고 하는 휴렛 패커드 전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휴렛 패커드 시절에는 20만 불 임금을 주는 컨설턴트를 한 명 고용하려면은 결제를 무려 주구장창 20명한테서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의 결제를 받는데 6주가 걸렸고 전화도 엄청 많이 해야 했는데 그러다 이 사람이 넷플릭스에 와서 200만 불짜리 마케팅 제안을 제출했을 때, 자, 누구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결제? 아니야, 네가 그냥 사인을 해서 보내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헤이스팅스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사는 직원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막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혁신은 물 건너간 거고 성장도 못한다. 상사가 의사 결정을 승인하는 자의 역할에서 물러날 때야말로 온 회사가 속도가 빨라지고 혁신이 증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계 질서의 파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데이빗 마케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미국 해군의 핵 잠수함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의사결정을 안 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해군의 잠수함 관련해서도 그 사령관이 내지는 함장이 모든 결정을 하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그거는 내 책임이고 나머지는 다 내가 코칭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함장으로 있었던 핵 잠수함이 미 해군 사상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잠수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35명의 승조원이 의사결정을 저마다 한 것입니다. 저희 해피 주식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사결정, 결제를 안 할 거야. 그래서 2017년 정도까지 제가 모든 결정을 최종 결재권자로 있던 시절하고 그 이후 제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게 된 이후의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제가 그거를 승인하고 뭐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자유, 아무것에서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좋으십니까? 완벽한 자유가 좋으십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일이 알려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규제와 규율의 범위 내에서 자율이 있는 게 좋습니까? 이게 좋으신 분,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남들이 일일이 알려주는 게 좋으신 분, 한 분이 손을 드셨네요. 그러면은 완벽한 자유, 그 어느 것에 구속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원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기는 애너키스트가 없으시네요. 네, 몇 분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침 내에서의 자유를 원하시는 분 한 90% 정도가 손을 드셨네요. 저는 완벽한 자유를 그냥 방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을 원합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틀 내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일터에서 제일 불행하게 하는 거는 뭘까요? 제일 불행하게 하는 거, 일터에서. 동료, 그 외에 또 특정 동료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사람들을 일터에서 제일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것은 상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사, 직장 상사.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퇴사를 하면은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영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가 상사를 교체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월급 삭감을 감내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국에 갑질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전체 응답자의 84%가 갑질 발음을 어떻게 하죠? 갑질 발음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갑질. 여러분 중에서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 분, 언제라도 갑질을 당해보신 분. 한 3분의 1 정도. 코리아 헤럴드의 응답자의 84%가 갑질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 27%가 지난 1년간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상사의 제일 중요한 행동이 뭘까요? 상사는 뭘 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구글의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구글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수만 건의 인사곡과 실적 평가를 보고 상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도출을 했는데 몇 분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2개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자질이 있겠죠. 훌륭한 커뮤니케이터, 관심을 표현하는 거, 생산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 15초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제일 우수한 상사에 필요한 자질 2가지. 자,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2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우수한 상사의 자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10%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상사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권한만 위임하고 제발 세세한 간섭 좀 하지 마라. 절반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력 개발을 돕는 상사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으로는 핵심적인 기술적 스킬을 보유한 상사 한 분. 그 다음에 훌륭한 코치인 상사,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상사. 한 3분의 2 정도가 답하셨네요. 3위가 사람에 대한 명확한 관심 표명이었고요. 2위가 세세한 간섭을 하지 말고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인데 1위, 즉 상사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꼽자면 저쪽에 앉으신 분이 맞추셨는데요. 좋은 코치가 되라 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개인적인 코칭을 받은 적 있는 분, 나에게는 개인적인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라고 일일이 지시하던가요? 아니죠. 그분들이 질문을 하던가요? 이것저것 물어보던가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해법을 찾는 것을 돕던가요? 그것이야말로 코치와 상사,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질문을 해주고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사 자기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직원들을 코칭해주는 것이 진정한 상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행복한 일터가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하느냐. 물론 행복한 일자리에서 다 일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터가 효과가 더 높으냐. 알렉스 에드먼스라는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25년간 가장 일하고 싶은 일터 리스트를 보고 그 회사들의 주가 실적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터가 주가 면에서도 과연 그것을 반영하던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 S&P 기준 10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일 기간 동안 우수한 일터로 꼽힌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면 10만 불이 아니라 24만 6천 불을 벌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연금 전액을 저의 행복한 일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터, 행복감 넘치는 일터는 매출이 37% 증대, 생산성 31% 증대, 그리고 창의성의 300% 증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행복한 일터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행복한 일터 다들 만들고 싶겠죠. 그리고 이게 상업적인 영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NHS 국가보건 서비스를 보면은 킹스턴대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즉 행복감이 넘치는 병원, 그 병원 임직원들이 행복감에 넘치는 병원의 경우 직원이 행복하면은 환자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스태프들이 행복하고 고관여도이면은 환자가 행복하고 즉 환자 사망률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넘치는 병원에서 사망률이 95.55%라면은 그렇지 못한 병원에서는 103%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행복한 병원에서는 5,000명의 목숨을 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시면은 행복감 넘치는 병원을 찾아가세요. 왜냐? 큰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 저서 해피 매니페스토를 제가 무료 증정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경본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무료로 증정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끝나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온라인 계신 분들은 happy.co.uk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료 전자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버전은요. 근데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저희의 프로그램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의 일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한국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CMS 랩이라고 이진수 대표님이 일하고 계신 곳인데요. 이진수 대표님이 5년 전에까지 다른 곳에 있다가 이 CMS의 CEO로 부임을 하면서 최1순위가 직원의 행복도 제고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전에 LG에서 29년간 고위 임원으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그분이 늘 하던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새로이 CEO로 취임을 했을 때 직원의 행복감을 제고하는데 이것이 CEO로서 최우선 순위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이 90억에서 500억으로 증대하였고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강연했던 국제은행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은행의 상사가 분리 역할을 하다가 이 특정 직원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해고를 하였습니다. 분리가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분리 역할을 하던 그 직원들을 괴롭히던 상사가 해고된 이후에 그 자리에 승진을 하게 된 직원의 행복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권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제 일을 하도록 지켜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행복한 직원 이꼬르 행복한 고객. 행복한 고객, 즉 행복한 이익. 저는 헨리라고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헨리 스튜어트 대표께서 해피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양복 입고 저희 교수님도 양복 입으셨는데 옷차림 자체가 해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해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원섭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장원섭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현대적 장인의 일과 배움 그리고 장인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 장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개념일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장인을 한번 재해석해 보고 싶어서 사실은 제 연구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장인이 가진 특성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해왔던 뭐 장인 그러면 떠오르는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 얘기하기가 어려운 다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인의 특성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을까 하는 것을 찾다가 결국은 제가 그 찾지 못하고 하나 만들어온 개념이 장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제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제 책을 봤거나 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장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어 표현인 마스터리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적당한 그 장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없어서 이 단어도 그냥 제가 하나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장인을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그들의 특성을 마스터리티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오늘 뭐 이 두 개념,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장인 그리고 장인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그 이해를 하신다면 뭐 20분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그 강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짧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지나가네요. 제가 그 시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런가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제로 보통 그 특강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 20분 안에 끝내야 돼서 서둘러서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헨리 선생님께서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니버섬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기업에서 조사한 바를 신문에서 봤더니 우리나라 한국 직장인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을 그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 전 세계 57개국을 아마 조사한 것 같은데, 젊은 직장인들에게 행복한가,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의 직장인들이 거의 뭐 하위권에,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이렇게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과로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 52시간이 돼서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위계 질서니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겠죠. 아무튼 이런 그 직장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일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간 그런 열풍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워라밸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 뭐 이런 그 단어를 우리 한국 표현으로 그냥 워라밸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죠. 근데 뭐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직장에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워낙 과로 사회이니까 너무나 노동 시간이 기니까 워라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줄여서 삶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삶에는 뭐 일 말고도 뭐 가정 생활도 있고 친구들과 뭐 사회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종교 생활도 있고 여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 열풍이 불어닥치는데 이게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먼저 저는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잘못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워라밸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일과 삶의 균형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을 삶을 살아가지 않는 동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일부로서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과 삶을 대비시킨다라고 한다면 마치 일하는 동안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면 사실은 한 8시간 뭐 근로를 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절반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절반을 만약에 그 삶의 바깥으로 내보낸다면 이건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일과 일 이외의 삶 사이의 균형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이 기저에 흐르는 어떤 가치가 일에서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일 바깥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절반을 일을 한다면 그 절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어떻게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뭐 이것의 근거로 하나 삼은 것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카푸치노 모델을 얘기하면서 일과 여가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카푸치노는 쓴 에스프레소 위에 달콤한 크림이 얹어져 있죠. 그리고 이것 사이에 균형이 잘 맞아야 맛 좋은 카푸치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삶에서 중심이고 기본에 놓여 있는 것은 쓴 에스프레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콤한 크림은 거기에 얹어지는 것이죠. 카푸치노의 중심은 에스프레소인 것처럼 우리가 쓴 에스프레소의 맛을 담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삶의 기본이고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사실은 에스프레소의 그 에스프레소는 사실은 쓰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을 다 하시겠지만 일이 쓴 거다라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이 달콤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 일이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것은 에스프레소의 향과 풍미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달콤한 크림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일의 의미나 가치들을 어떻게 찾아갈 건가, 그 맛과 향을 어떻게 느낄 건가, 이것이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일하는 방식은 아마도 의미 있게 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카페 라떼 같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일하는 장소와 뭐 가정 생활을 하는 장소가, 또는 뭐 여가 생활을 하는 장소가 온통 뒤섞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뭐 이렇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정도로 이것이 온통 뒤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카페 라떼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가 어떻게 일과 일 이외의 삶을 잘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뭐 일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실은 이런 그 의미 있게 일하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변화 같은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둑판의 모습은 알파고가 이세돌과 겨루어서 그 이세돌이 유일하게 딱 한 판 이겼던 그때 바둑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뭐 이세돌이 전체적으로는 졌죠.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커제도 뭐 한 판도 못 이기고 졌어요.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로봇, 뭐 이런 그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인간의 힘을 넘어섰던 것으로부터 인간의 지력까지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이 인간다운 일일까? 일다운 일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찰리 채플린이 보여주었던 그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기계의 일부가 돼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그런 노동하는 동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가는 인간,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제가 이제 제리 맥과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리 맥과이어의 주인공인 탐 크루즈에게 탐 크루즈가 스포츠 에이전트인데 조언을 해주는 멘토의 그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this is empty, this doesn't matter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비어 있으면 머리를 치면서 머리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아마도 인간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수싸움하는 것, 지력으로만 뭔가 이렇게 그 합리성을 최적화하는 것, 이건 어쩌면 기계가 더 잘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진정성을 담아서 가슴으로 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적인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쓴 일이지만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견뎌내면서도 의미 있고 가치롭게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진정성을 담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일하는 현대적인 장인으로부터 우리가 일하고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것을 담아서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한 6년쯤 전에 나왔던 장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몇 년 전에 다시 장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오늘은 이 두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장인의 탄생을 쓰면서 국내에서 각 분야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찾아봤어요. 한 5가지 분야로 이제 나누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장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수공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한복을 만드시는 분,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 손뜨개질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기능직 분야에서 일하시는 또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신, 국내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국가가 인정하신 분들도 찾아봤어요. 이분들 중에서는 보일러 일을 하시는 분,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 대기업에서 주조 일을 하시는 분, 제과 제빵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포함됐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장인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본보기가 될 만하신 분들,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도 역시 장인스럽게 일하는구나, 장인답게 일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변호사와 의사 분들 중에서 또 제가 사례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직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IT 프로그래머들, 이런 분들도 찾아봤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조각가, 뮤지컬 배우, 이런 분들까지 찾아봤습니다. 한 15분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저도 계속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또 다른 분야의 직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일하는 사람의 전범,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일터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는 비서 일을 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또 더 확장해서 이 개념들이 적용되어지고 또 그분들에게서도 역시 비슷한 특성들이 확인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장인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분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 본보기가 될 만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의 직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있죠.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직업의 평균을 보면 편차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일의 내용은 너무나 또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서는 매우 유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특성들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 자기 일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자기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유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저는 찾아서 장인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이분들의 일한 결과물들이 이미 뭐 최고로 인정을 받았고, 이분들이 일하는 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장인성 과연 무엇인가? 뭐 장인성을 제가 한 8가지 요소로 이제 살펴봤어요. 사실 이 장인성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기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최고로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분야에선 적어도 성공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 또는 성공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분들의 특성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우연히 그 일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분들은 굉장히 그 분야에서 자기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 분야를 접했을지 몰라도 어떻게든 그 분야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지독하게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장인 그러면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스승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자기가 그 분야에서 뭔가 일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에릭슨이 얘기했던 딜리버리 프랙티스라고 하는 아주 집중적인 훈련의 기간들도 포함이 되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까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분들은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구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직접 발로 뛰면서 손수 일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사실은 리처드 세넷이 얘기했던 생각하는 손을 포함해서 수고하는 머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봤어요. 이분들이 이제 장인의 경지까지 올라서서 하는 일의 방식들을 보니까 일의 해방자가 됐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일의 해방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퇴근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휴가를 떠올리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아니고 다시 일터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도피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자기가 그 일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인데, 그건 자영업자만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자 하더라도 경쟁업체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유롭지 못하죠.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더욱 몰입해서 더욱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아무리 직장 상사라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규모의 점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최고의 품질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그런 힘보다 더 강한,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판매가 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다라고 제가 봤어요. 또한 이분들은 굉장히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데, 전통 수공업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한복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더 나은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기웃기웃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더 깊이 몰입하면서 고숙련의 끝에서 나타난 그런 창조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그 분야에서 필요로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아는, 유용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이분들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나가고 있었고 창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분야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장해서 넓혀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 보여주고 계셨고 게다가 배움을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건 자기 공동체도 같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기도 했고 자기 후속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기도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삶을 제가 또 정상에 오른 자, 고원에 사는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는데 정상이라고 하는 체험은 사실은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일하면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마약에 도취된 듯한 순간을 느끼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러너스 하이처럼 워커스 하이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도 역시 이분들은 최고의 어떤 그 정상의 기쁨 같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고산지대에서 고원에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서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런 비유를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제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곳에 트레킹을 용감하게 간 적이 있었는데 한 3,000m 되니까 고산증이 오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지대에서는 높은 봉우리들이 바로 손앞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분들은 끊임없이 누구와의 경쟁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는 자기 갱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사실은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가 다른 것에 발판이 되는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장인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수준의 장인성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의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높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장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인성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분들은 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으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AI가 인간의 지력을 넘어서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AI와 기계와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고 그것들이 필연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면서 자기의 일에서 의미 있게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메타 역량적인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노르베리 호지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저는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사용해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장인으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인이 의미 있게 일하는 방식,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는 수싸움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일하는 그래서 meaningful work이라고 하는 의미 있게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각 발표자께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씩들 던져주셨습니다. 휴먼 플러리싱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해피니스라는 말씀을 주셨고 장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일과 삶을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의 연사분들이 강조했던 그 키워드, 이 휴먼 해피니스 장인,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답에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열띤 강의로 수고해주신 세 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분이죠. 온라인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시 2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